조금 있으면 촬영일 기준으로 7월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단 가장 좋았던 컨텐츠들 영화, 드라마, 뭐 다큐, 책, 뭐 기타 유튜브, 등등, 네, 기타 등등. 네. 해서 각자 3개씩을 꼽아서 그게 왜 좋은지, 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봤었던 거,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씩 빨랑빨랑 얘기를 해본다면 슬램덩크, 조닉 1, 2, 3까지 봤죠. 이니셜인의 벤시라든지 파벨만스도 봤었고, 그리고 더 웨일도 뭐 이런 봤었고요. 거, 네, 네. 그런 영화들을 많이 챙겨서 봤었습니다. 저부터 좋았던 거 얘기를 하나 한다라면 나 그 책을 갖고 와야 되네? 뭐야. 자, 소망이의 올해 베스트 콘텐츠 3 중에 첫 번째는요. 네, 저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조앤 디디온이라는 작가의 책을 올 상반기에 이제 2권을 받고 하나를 지금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그것도 가져올까요? 네, 갖고 오세요. 진짜 갖고 오지. 미안해. 제 인스타그램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분 중에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인상 깊게 봤었던 콘텐츠로 조앤 디디온이 나오는 넷플릭스 다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게 다큐의 이름은요? 조앤 디디온의 초상입니다. 조앤 디디온은 약간 가족이 다 좀 영화 쪽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조카가 찍은 거거든요. 괜찮아서 그 사람의 책을 이제 사서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에서 네네. 제가 이 책을 보는 걸 가식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담았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조앤 디디온은 좀 전설의 명문장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오바마한테 상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고 하나는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라는 이제 책이고요. 하나는 푸른밤이라는 책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오랜만에 이런 플래그 이런 것까지 이제 붙여가면서 열심히 봤던 책인데 이 작가가 자기 가족 2명을 잃었어요. 딸과 남편. 딸이 좀 심각하게 아팠는데 병 간호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 그 사망한 상실감 때문에 썼던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그로부터 6년 후에 딸이 이제 또 사망하거든요. 그 후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입양한 딸이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입양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그런 엄마, 부모가 가지고 있을 만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서양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게 그래서 좀 독특했던 것 같아. 인간애를 좀 잃었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너무 나는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그래도 사랑과 어떤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읽히는 좋은 책이거든요. 리뷰가 두 번째. 네, 자, 창현이 제 거로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조금 긴데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고요. 월스트리트의 한 방을 게임스톱 사가입니다. 게임스톱을 사간다고? 사가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1년도 초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스톱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주식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게임스톱이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인데요.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A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게임할 이유가 없잖아. 이걸 내가 중고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중고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하는 그런 회사인데 망해가는 회사였고 이제 거대한 헤지펀드라는 그 자본이 이 공매도의 타겟을 설정해요. 그게 게임스탑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레딧이라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조금씩 게임스탑을 응원하기 시작해요. 그 주식을 사는 거야.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그게 8달러짜리 주가가 500달러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창현이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단어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은 평범한 이제 주식하는 개미들이 있는데 작전 세력이 있어서 또 망해가는 기업이 있어서 이 작전 세력이 망해가는 기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 꼬락선이 보기 싫어가지고 일반 개미들이 와장창 우리 그 꼴 못 본다! 우리가 작전을 세우자! 이러면서 얘네가 결국 이기는 내용이라는 거잖아. 이 기업도 이겼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방 먹였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 방 먹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 했던 헤지펀드는 그 해에
마이너스 50%의 수익이에요. 제가 재밌었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좀 약간 돈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그런 미국 돈을 버는 거에? 뭐 돈 자체, 뭐 돈 버는 거, 뭐 돈으로 윤택해지는 거 이런 걸 관심이 좀 생겼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종의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력이 되는 거거든. 인터넷에 올리면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보는 게 좀 재미있고 결국에는 $500까지 올라갔다는 건 $500에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주를. 근데 그게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 개미들의 어떤 슬퍼하는 광경들, 공매도 세력들을 저주하는 씬들 이런 게 나올 만도 한데 마지막에 다 같이 해피하게 아 저는 한 40배 정도 얻었습니다. 100배 정도 얻었습니다. 나름 흐뭇하게 봤고 그 넷플릭스 다큐 되게 재밌게 잘 만들잖아. 그치. 특히 이제 돈 얘기 되게 잘 만드는데 맞아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다큐 같아요. To change the face of capitalism?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건 유튜브예요. 제목은 김치와 바게트. 김치가 이제 한국인 남자를 말하는 거고 바게트가 프랑스 여자를 뜻하는 건데 둘이 부부예요. 저는 창현이가 이제 보다가 이거 재밌다 한번 봐볼래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훈남 훈녀의 부부다. 젊은 20대 국제 커플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의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가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한 커플인데 이 사람들의 미래 꿈꾸는 미래 중에 하나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뭘로 버느냐? 공장에서 종이 박스를 만들면서 둘이 취직을 해가지고 진짜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는데 요게 우리한테 맞다. 지금 우리 상황과 혹은 뭐 어떤 그 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게 독특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세대 위 뭐 10살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뚜렷해.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럽다라는 거지 하는 그 태도가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댓글 보면 그렇게 중년층의 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 화이팅 막 요새도 이런 젊은이들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이건 좀 선입견이기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3D를 안 할 거라는 게 이제 우리의 맞아.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면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너무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떼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복지는 프랑스만큼은 아닐지어도 이제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떼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모으는 방법은 험한 일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고요. 보면 되게 페이소스가 많이 있잖아. 맞아. 뭐 중간에 이제 남편이 허리를 뭐 다친다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장이 힘들어져가지고 주말 근무랑 야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거리가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거리를 또 찾는 거예요. 네, 막 쿠팡 같은 것도 하고. 프랑스인 여자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막 비속어, 소주도 엄청 잘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소주 혼자 한 잔 마시면서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송중기를 보고 감탄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보는 페이소스가 있어요. 또 이 커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분이 굉장한 뭐라고 이 단어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애늙은이세요. 아 진짜 좋게 표현했다. 애늙은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애늙은이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끝에 이제 어른들이 그 나누는 어떤 덕담.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환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말. 그런 거 항상 그렇게 끝나. 잘 됐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130명이 유튜버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 다음은? 네, 저는 이제 영화 콘텐츠 작년 아카데미 후보작들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이니셰린의 벤시. 네, 아일랜드의 어떤 가상의 마을에 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절교하자고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계속 물어보는데 A라는 친구는 이유는 대답해주지 않아요. 너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And each time you bother me from this day on, I'll take those shears and I'll take one of my fingers off with them and I'll give that finger to you until I have no fingers left
Does this make things clearer to you? Not really, no. B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또 가니까 결국 A가 이제 손가락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는 그런 좀 어마무시한 영화인데 좋아하는 제일 큰 이유는 굉장히 은유적이라는 데 있죠. 굉장히 오래된 혹은 지금도 남아있는 어떤 아일랜드 내전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한 마을, 작은 마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A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너무너무 알고 싶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연출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인데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는 좋아하고 그 두 명의 배우들도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는 남우주연상 같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지만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A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B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혹은 A도 짜증나고 B도 짜증나요. 이 영화 해석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역사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누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거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약간 연인으로 할 수도 있죠. 치환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걸 좋아하시면 이 영화가 되게 큰 그게 있으실 것 같아요. Let's just call it quits. We won't call it quits. We'll call it the start.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콘텐츠도 영화이고요. 제목은 더 웨일입니다. 더 웨일과 그리고 이니셜인의 벤시 이게 다 한 달에 받는 똑같은 달에 받는데 그때가 한창 이제 오스카의 후보작으로 올랐던 혹은 뭐 상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 달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매해 뭐 2, 3월에 극장가에 좋은 영화가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스카 때문에. 근데 오스카에 걸리는 모든 영화가 좋진 않은데 좋은 영화가 오스카에 가기도 해요. 이게 맞나? 반대라고 해야 되나? 좋다기보다는 좀 대중적인데 퀄리티가 높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완전 예술성밖에 없는 영화도 그 후보작으로 있을 수 있고 혹은 생각보다 되게 대중적이다. 근데 안 봤던 그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에어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양자경 영화를 거의 안 보고 자란 세대인데 영화가 너무 독특했고 재밌었고 너무 좋은 영화인데 했는데 진짜 상을 또 휩쓸었죠. 대박을 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웨일은 그러한 이유로 이제 봤던 영화이고 저희는 이게 각본상 같은 거를 이제 받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남우주연상 이런 거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이거는 270kg 정도 되는 초도 비만 거구의 남자 이야기이고요. 동명의 연극이 원작입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모르고 이제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되게 연극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270km면 사실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한 공간에서만 맞아. 일이 일어나니까 연극적일 수밖에 맞아. 없죠. 맞아. 연극으로 하기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인 거죠. 맞아요. 자기가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느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8년 전에 헤어진 전 부인이 키우던 딸한테 연락을 해요. 10대 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네가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에세이를 한 편을 완성하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원피스 같네? 그 뒤로 저가? 갑자기? 내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하여튼 그래서 그 10대 소녀가 이제 이 집을 맨날 찾아와요. 되게 반항아적인 캐릭터이고 이 남자는 항상 이 집안에 이제 못 박혀 있고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여줘요. 딸은 아빠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자기 폭력을 막 휘둘러요. 딸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자기 혐오가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도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혐오들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쭉 달려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맞아요. 이 영화 시작할 때 이 남자가 약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모비딕의 한 구절을 계속 읊어요. 외워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영화 이제 끝부분 정도에 나오거든요. 모비딕이 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그러니까 영적이면서 좀 문학적이라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감독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블랙스완 감독이고
그리고 제키 뭐 프로듀서이고 더 레슬러 감독이고 저희가 다 좋게 본 것 같진 않지만 다 인상에 깊게 남은 영화긴 해요. 이 감독의 영화 특징이 조금 어두운 거 그리고 인간의 내면 심리 묘사에 탁월한 거 이런 영화를 좀 주로 찍으시는데 더 웨일도 굉장히 이분 스타일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숭고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I need to know that I have done one thing right with my life. 마지막으로 저의 콘텐츠인데요. 책을 이제 들었는데 고전이고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작가의 목로주점이라는 책입니다. 에밀 졸라를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은 건데 이거 약간의 에피소드 그런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어. 내가 사실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을 대학교 때 읽었어야 되거든. 내가 프랑스어 전공인데 에밀 졸라가 프랑스 작가고 그 프랑스 문학 수업이 있었는데 그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이었어. 그래서 사실 목로주점을 읽어야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읽은 척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의 10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읽었는데 아 대학교 때 읽었어야 됐구나. 너무 좋은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밀 졸라는 극사실주의 작가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공간의 그 현상을 되게 세밀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 사실 그런 사람 좀 싫어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 19세기 프랑스의 얘기고 못 살았던 서민들의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가 결혼을 2번인가 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무너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무너지는데 사실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주위에 있는 남자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랑 결혼했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쓰레기야. 결국에 끝까지 그냥 인간이 황폐해지는 그런 얘기거든.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되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벤져스 같은 걸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인공이 있으면 그 다음 책은 A 주인공의 딸 얘기야. 그 다음 책은 그 딸의 또 딸 얘기야. 그런 식으로 엄청 이 에밀 졸라 전집이 다 연결돼 있거든. 세계관이. 총서를 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19세기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저도 에밀 졸라의 그 총서 시리즈 중에 하나를 이제 먼저 봤는데 저를 자극시켰던 건 나를 재밌게 해준 요게 굉장히 많은 시리즈물 중에 하나더라. 그 당시에 프랑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할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러면 약간 좀 다 읽어보고 싶은 어떤 지적 허영심을 좀 건드리는 면이 있단 말이죠. 뭐 어벤져스 막 이런 시리즈물의 하나를 재밌게 봤어. 그러면 얘와 연관된 다른 거를 보고 싶어 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망하는 거지 우리는. 보면 좋거든? 근데 보기 전에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해. 그렇지. 저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 이제 이 결혼식에 누가 왔고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고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약간 그런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그런 느낌들의 글이 이상하게 고전에 있다. 클래식이긴 하지만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많은 책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클래식이 땡기시는 분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펭귄 클래식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봤었던 콘텐츠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편을 살짝 예고를 하자라면 어마어마한 게 옵니다. 광고 콘텐츠예요. 두둔. 아마 이거 내가 봤을 때 국내 최초 혹은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거든. 왜? 130명의 구독자에게 이런 일이? 띠리리리리